네, 6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해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최대 경영인인 만큼 국내외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풀지 못한 세습 경영의 문제점은 삼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경제계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일반 국민들에게서도 계속 애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각계 각층입니다. 정치, 사회, 일반에서도 이제 각각 그 애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일단 이제 자택에서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졌었죠. 그때 이후로 6년간의 투병 생활이었고요. 지금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오늘 새벽 4시경이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영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2년생이니까 향년 이제 78세였었고요. 이제 그 동안에, 그러니까 즉 2014년 이후의 흐름을 좀 보면 건강이 좀 나아지는 듯한 이런 뉴스들도 종종 나왔었습니다. 자가호흡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15년, 16년에도 나왔었는데 2017년 말 이후에는 이제 뚜렷할 건강에 대한 이제 뉴스 이야기들은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새벽 4시경이었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영면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경제 도약의 어떻게 보면 산 역사의 증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의 행동에 좀 어떤 시대상이 담겨 있는지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애도의 메시지들을 좀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건희 회장의 이때까지의 평가들도 함께 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정경련 경총 이런 곳에서 나온 것 중에서 보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역사가 이건희 전 후로 나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까지 역대 창업주 포함해서 큰 틀에서 대한민국 산업 역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존재감들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외신들에서는 이제 삼성의 큰 사상가다 이렇게 대한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외국은 전문 경영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영인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예외지만 그렇게 경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재벌 체제, 재벌 경영의 명암이기도 한데 큰 틀에서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큰 틀에서 행보를 하게 되는 가령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거의 1970년대부터 이제 기치를 높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사상가라는 이제 표현을 외신에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밖에도 명암을 함께 다루는 외신들을 보도해 보면 기소됐던 사건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글쎄요,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대국 10위로 올리고 있는 그런 산업적 여건에서는 최대 경제계 리더였다, 리더십이었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 명암이 있는데 일단 밝은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의 나이로 이제 삼성을 이끌게 되고 27년 만에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커다란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1987년에 이제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하고 회장을 취임하게 됩니다. 근데 87년 취임사들이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면 그때 초인류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1등이라는 거에 대한 메시지. 즉 아버지였던 선대 이병철 회장은 1등을 쫓아가는 전략이었지 완벽하게 1등을 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의 목표는 이제 1등이 되겠다, 1등 기업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표로 이제 경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자, 통신, 반도체 이게 얼핏 따로따로 노는 것 같잖아요. 전자, 통신, 반도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거 세 개를 합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인지는 몰랐을 텐데 이미 당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은 통신에 있어서의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에 있는 전자, 그리고 반도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의 틀을 엮어내면서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수출에서의 이제 큰 틀의 중심을 잡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1993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 신경영 선언을 통해서 주인 의식을 갖고 다 바꿔내자라는 것들. 또 뒷다리 잡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잘 되면 남을 왜 끌어내느냐, 이게 다 93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지 말자라는 것들, 음해라는 문화들. 또 하나
우리 사회가 90년대만 해도 완벽한 실력 경쟁의 문화들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어떤 꼼수, 권모술수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실력 경쟁의 시대로 열게 되는 아마 그런 것들이 큰 1993년에 삼성의 기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뭐 매출 기준, 자산 총액 기준, 이익 기준 뭐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93년 기준으로 하면 이익 같은 경우에는 50배가 뭐 늘었고요. 87년 기준으로 하면 매출은 거의 한 25배, 이제 30배 가까이 이제 그 정도로 삼성의 몸집을 불려놨고 그 결과 또 당연히 대한민국 수출이라든가 이제 산업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화면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빈소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조문은 내일부터 받을 예정이고 청와대에서의 조문과 메시지도 내일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에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던 모습입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뭐 이런 어록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이런 직설적인 화법과 뭐 과감한 행동, 전화기를 모두 불태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어떤 이건희 회장의 가치관과 철학이 확실히 좀 지금의 삼성이 되기까지 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삼성을 1등 기업, 초일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글로벌 브랜드에서 이제 5위를 차지합니다. 삼성이 예. 5위에 그럼 앞에 있는 브랜드들은 어디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이제 삼성이 아마존 이런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끌어올렸었는데요. 예. 거기까지 오르기에는 정말 이건희 회장의 많은 역할과 노력이 있었죠.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해서요. 예. 1995년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 건데 이제 앞서 제가 삼성이 가전, 전자와 통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핸드폰입니다. 그다음 반도체를 합치면서 시너지를 내는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했는데 94년에 이제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면서 카폰 시대에서 2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선 뭐 굉장히 좀 뭐 흡족했다라는 평가인데 알고 예. 봤더니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95년에 그 구미 거기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 앞마당에서 다 불태웁니다. 예, 화형식을 세우게 되고 실은 근데 그때 그 화형식이 큰 힘이 됐죠. 아하. 애니콜이란 브랜드에. 예. 그리고 96년부터 이어지게 되는 이제 2세대 그리고 3G, 3세대 초반까지 펼쳐지게 되는 그 애니콜 시대에서 굉장히 이제 컸던 하나의 자극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스마트폰 얘기를 좀 더 하면 그런 다음에 2007년에서 2008년 넘어갈 때, 즉 이제 3G가 거의 끝나고 4G가 나오게 될 때 애플이라는 기업,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때 아마 스마트폰을 따라갈 자가 다 없었죠. 예. 노키아라든가 모토로라든가 다 거의 타격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삼성이 이제 애니콜에서 갤럭시라는 브랜드로 바꾸면서 바로 또 따라가게 되는 그러고선 현재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점유율 세계 1위까지 오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어록 중에서 뭐 90년대인가요? 그때 보면 이제 앞으로 TV는 이런 배불뚝이가 아니라 벽에 갖다 붙일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걸 벌써 한 이제 거의 그때는 한 상상을 20 몇 년 못했죠. 전에 예. 했던 그런 언급들이 다시 한번 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93년부터 10년 후였던 2003년에는 천재 경영이라고 해서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아하. 이제 인재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여성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는 이제 창조 경영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크게 풀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경영 철학이나 리더십도 실은 거의 한 이제 트렌드를 조금 빨리 가면서 바뀌어갔던 그런 부분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렇게 세상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깊은 찬사와 애도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두운 면도 물론 있습니다. 뭐 정경유착 항상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비노조, 무노조 경영에 대한 얘기, 황제 경영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얘기 좀 그렇습니다. 짚어볼까요?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림자 부분이 역시 정경유착과 비자금이었었죠. 예. 이건희 회장이 두 번의 기소를 겪게 되는데요. 2005년에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제 검찰들에게 뭐 떡과 파동이 있었었죠. 예. 그리고 2008년에는 이제 김용철 변호사의 언급으로 시작됐던 삼성 특검이 펼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부분에 있어서 나왔던 비자금, 정경유착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제 세금
세습 부분입니다. 경영 세습 부분. 90년대 말 당시에 에버랜드 CB 또 삼성 SDS BW를 헐값에 파는 거죠. 이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하고 그것이 지금의 이제 수조 원대로 커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가 경영에 있어서는 오늘 정의당도 언급했지만 이제 무노조 부분들 그리고선 최근에 있었던 삼성 백혈병 사건 그리고 경영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자동차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96년에 정말 올인을 해서 시작했던 삼성 자동차였는데 바로 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아마 본인의 이 경영 리더십상 삼성 자동차만큼 이제 성공하지 못해 실패에 거의 하나의 뭐 큰 틀에 본인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는 그런 대목들을 그림자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악재들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끊어낼 수 있을까란 우려를 좀 하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게 당장에 닥친 것은 일단 두 개의 재판이 있죠.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경영에 있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예. 재판들이 남아 있게 될 것 같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또 하나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또 이제 세간에서 이번 이제 장례식 일정이 끝나게 되면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상속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이건희 회장의 주식 재산만 약 한 18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주식 외 재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포브스나 외신에서는 뭐 한 23조 원에서 많게는 25조 원 정도로 아하. 보고 있는데 상속세율 50%로만 봐도 거의 뭐 상당하고요. 예, 뭐 10조 원이라는 예쁜 수치 주식 같은 나오고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특수관계인이었기 때문에 그 22% 할증 붙는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지분 가치 예. 20%. 그렇다면은 글쎄요, 적어도 한 지금 10조 원 이상은 이제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하. 이거를 6년에 쪼개서 내는 연부 연납을 쓴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뭐 1조 원,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이제 현금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주식들은 또 뭐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목.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큰 틀에서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것이 완성될 수 있었던 부분에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뭐 최대주주 거의 20% 이상을 갖고 있죠. 예. 삼성전자도 4% 넘게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이제 큰 지분에 있어서의 뒷받침이 됐었는데 이 지분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지배구조 체제에서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도 자칫 이번에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서 또 매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수급 부분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이런 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삼성이 이제 반도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압도하죠. 그렇죠. D램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 이 플래시 반도체 부분에서 뭐 플래시 낸드에서도 압도하고는 있으나 이제 비메모리로 이제 나가고 싶어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들 거기에 대한 숙제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작품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 밖에도 AI라든가 뭐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이라든가 또 4차 산업혁명, 5G 여기에서의 또 전기 자율주행차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이재용의 뉴 삼성의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예. 향후 좀 변수가 많아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삼성은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상 뭐 그동안에도 삼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많이 달라지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왔지만 앞으로 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네. 삼성그룹에게 좀 새로운 혁신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무노조 부분들은 아마 막을 내리는 무노조는 이제 그러니까 노조의 설립을 이제 허가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예. 삼성에서 뭐 노조 부분에서는 무노조 체제가 막에 내린다 이런 부분 볼 수가 있겠고 경영 세습 측면에서도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4세 세습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서 끝낼 것이다라는 얘기도 아하. 이미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아마 경영 쪽의 세습 부분에서도 이제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에 급격하게 포스트 코로나의 산업 구조 전환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 언택트 비즈니스고 당장의 전기 자율주행차부터 해서 새로운 산업군들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삼성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반도체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를 잡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큰 숙제고요. 여기에서 뭐 하나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성과를 올려야만 여기에 대한 본인의 리더십에 더 하나의 힘을 얻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